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사회문제 해결 지원 사업 2024년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사회가치연계팀의 이상급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4년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 사업 계획과 추진 일정,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된 점 등을 공유하고 또 지원해 주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희가 3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소개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실 때 닉네임을 설정하셨을 텐데요. 가급적 닉네임은 성함과 소속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사업 설명회 영상은 행사 종료 후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1부 사업 소개와 2부 주제 발표, 3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김민석 사업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의 사회 문제는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우리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이 취하고 있는 또는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바로 컬렉티브 임팩트입니다. 즉 다양한 사회 문제를 여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러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라고 하는 접근 방식인데요. 이 컬렉티브 임팩트 방식을 조금은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하신 두 분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신현상 교수님을 모시고 컬렉티브 임팩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듣고요. 그리고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요. 실제로 작년 저희 사업에 참여하셨던 SK텔레콤의 송석근 부장님을 모시고 우리 어떻게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요. 참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것이 조금 차별화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뿐만이 아니라 영리기업 또는 공공들도 참여를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분야인 학계라든지 또는 비영리 조직도 다양한 사회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 임팩트 솔루션 탭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좀 더 확대, 즉 학계와 비영리까지도 확대했다는 것이 작년 사업과는 조금 달라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올해에는 세 가지 주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60도 돌봄이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가 첫 번째 주제가 되고요. 즉 돌봄 사각지대 해소. 두 번째는 바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또한 관심은 글쎄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 활성화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남부와 북부만 하더라도 굉장히 삶의 질이라든지 또는 삶의 방식이 많이 다르고요.
또 그리고 산업의 생활권 자체가 많이 다른 것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돌봄 문제 해결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마지막으로 지역 활성화, 이 세 가지 관점에 있어서 알고 계시는 또는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저희의 용어로는요.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저희 공공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주체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참여, 동참해 주셔서요. 우리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과정과 결과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석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2024년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 사업 소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텐데요. 사업 소개는 사회가치 연계팀의 김성근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접하시고 처음 신청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작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자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의석입니다. 저는 그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과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폐활용 를 활용한 놀이터를 제작하는 걸로 의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아이들이 같이 만들 수 있는 놀이터가 경기도 전역에 설치되는 게 제일 꿈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이 놀거리로 만들어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번에 의정부와 부천이 함께 경기 북부 고학력 결혼 이주 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의제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의 고학력자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의 모국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사회문제 해결 지원 사업 사업 설명을 맡은 사회가치연계팀의 김성근입니다. 벌써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 저희가 각각 공고 일정에 맞춰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숫자들 보이시나요? 저희가 186명, 107개, 18개, 8.7억. 저희 2023년에 이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에 참여한 참여자의 수, 그 다음에 우수 의제, 그 다음에 18개 프로젝트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작년 한 해도 많은 분들이 경기도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저희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여하신 기업들의 이름과 네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24년도 사업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저희가 사회 문제 해결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좋은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사회환경 문제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대기업, 공공기관, 학계, 비영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공론회장을 만들고 네트워킹의 자리, 그리고 사업화 지원금을 통해서 사회환경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2년에 경기도 사회적 경제 미래 포럼을 시작으로 작년에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을 진행하였고 올해도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 미래 포럼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논의 중에는 10가지의 논의 주제가 진행되었고 후속 사업 지원은 부재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여서 2023년에는 사업 대상의 확대 그리고 후속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고 논의 주제를 2가지로 논의 주제를 짚어서 지원 분야의 사업화 고도화 등 다양한 부분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업 대상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후속 지원 사업도 전년보다 1.3억이 증액된 총 10억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논의 주제도 2개에서 3개로 늘어나서 여러 분야에서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ESG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 또 기타 외부 자원들과 함께하여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다양하게 사업 대상, 해결 과제, 후속 지원 부분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 대상이 사회적 경제 조직, 대기업에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학계까지 포함하여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고요. 해결 과제도 2개의 해결 과제에서 3개의 해결 과제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속 지원 사업도 사업화, 고도화 지원에서 총 사업화, 고도화 2년차 후속 지원으로 총 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라운드 테이블 운영에 대해서는 달라진 바가 있는데요. 권역별로 각각 2회의 라운드 테이블을 실시하게 됩니다. 작년 경우에는 남부에서 한번, 북부에서 한번 종합 테이블을 했는데요.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좀 더 심도 깊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컨소시엄을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와 좀 더 심화된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반영해서 올해는 남부에서 2번, 북부에서 2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 방식에 의해서도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조금 전년 통장을 사용해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콜렉티브 임팩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동의 목표, 그다음에 합의된 측정 방식, 지속적인 열린 소통, 상호 간의 활동, 그다음에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중추 조직의 5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5가지 요소들이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시게 되면서 각각의 의제들을 논의하시고 각각의 장점들을 찾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서로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개의 프로젝트가 매우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보이시는 4가지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우수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수 사례 중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을 한 독거 어르신 돌봄 AI 기분 솔루션 효드림 서비스는
독거노인들이 그동안 AI 서비스를 통해서 실내에서만 응답을 받고 인지지능을 했다면 이제는 그 AI 서비스를 통해서 연계된 사회적 경제조직, 여기 보시면 수원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와 함께 사회적 경제 돌봄을 하고 있는 부분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또 더 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실행 과제로 저희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저희가 휴대폰을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용인자연센터와 CJ 대한통운, 이순환 거버넌스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자원순환 공급망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여서 현재도 이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 혼자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분야들의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좋은 프로젝트를 실행하였고 2024년도에도 좋은 컨소시엄들이 잘 구성이 되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좀 날짜들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영 지원과 우리가 후속 실행 지원으로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은 여러분들께서 라운드 테이블을 참여하시는 그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속 지원 사업은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사업 설명회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제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제를 올려주신 분도 계신데요. 의제 모집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 모집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 남부에서 2번, 북부에서 2번 진행이 되는데요. 장소는 수원 컨벤션 센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들을 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실행 사업인데요. 저희 후속 실행 사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기 전부터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저희가 사업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경기도 소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체가 되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컨소시엄을 진행하여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발 심사는 보시는 것처럼 5월 20일에서 5월 30일까지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들은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들을 저희가 이미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접수, 그 다음에 문의 사항들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제 제안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홈페이지, 누리집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SIC 클래식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클래스에 접속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가로 어떤 활동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1시간치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1시간 정도 수요가 되는데 수료증을 발급받으신 이후에 참여기간 모집 공고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 참여 모집 공고 접속을 하시면 온라인 링크 구글 폼을 통해서 들으신 강의의 수료증을 등록하시고 의제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제 제안 구글 폼으로 들어가셔서 의제 제안을 적어주시고 수강 신청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의제 제안과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신 것들을 잘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온라인 의제 제안을 통해서 우수 의제자로 선정된 분들은 저희가 권역별로 한 50명 내외 선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부 50명, 북부 50건에서 총 100명의 내외로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 북부 권역별 2회를 진행해야 되고 총 4회를 통해서 사전 제안하신 의제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전문 퍼실레이터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컨소시엄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 방향성을 잡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 의제로 채택되신 분들은 저희가 후속 실행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앞에 나와 있는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속 실행 지원 사업 공모 안내입니다.
앞서 안내 드린 것은 라운드 테이블에 대한 안내를 드린 거고요. 라운드 테이블이 끝나고 나면 실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후속 실행 지원 사업의 공고가 나오게 되고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접수 기간을 조금 지나서 접수를 해주시거나 다른 곳에다가 접수를 해서 안타깝게 선정이 못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저희 경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꼭 확인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을 좀 보시면요. 공통사항으로는 컨소시엄 조직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권역별 라운드 테이블, 즉 아까 말씀드린 남부, 북부 권역 테이블 총 4회 중에 1회 이상은 반드시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관 기관은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회적 경제조직이어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기간 동안 주관기관과 함께 공동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타 조직으로 밑에 나와 있는 조직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고 안내에서 총 사업을 실행할 때 저희가 사업비는 올해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의 30%는 저희가 중간 정산 이후에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가 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원 내용은 총 3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업화 지원, 규모화 지원, 후속 지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사업화 지원은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을 갖고 계신 실증을 통해서 신규 사업화를 지원하실 분들은 이 사업화 분야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총 올해는 10개의 최대 4,500만 원의 지원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화 지원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비즈니스의 모델을 확대, 즉 여기서 확대라 함은 고도화와 규모화를 하실 수 있는 것들 분야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 팀에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설된 후속 지원인데요. 2년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참여하신 기업 중에서 고도화 규모화에 필요한 사업 대상으로 후속 지원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3개 팀을 선발을 하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 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사회환경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 개발비에 쓰실 수 있고 전담 인건비는 최대 20%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예상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후속 실행 사업 공고 내역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은 그때 보시고 또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 과제가 총 3개의 해결 과제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활성화, 돌봄 사각지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세부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하여서 서로 논의를 하신 다음에 컨소시엄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 결과는요, 공모 접수, 여건 검토, 선발 심사, 선정 공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 지원은 4월 1일부터 저희가 공고가 나와서 5월 19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건 검토는 컨소시엄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발 심사 기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 준비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6월 첫 주에 선정 공고가 나고 그때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은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의 계획성, 실행 능력, 문제 해결,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예산의 계획안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컨소시엄의 역할들이 어떻게 돼 있고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단지 대표 기관만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기관들도 함께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요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라운드 테이블 우수 의제가 선정된 컨소시엄은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보시는 메일 주소나 저희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이렇게 해주시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제를 제출하기만 하면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제를 제출하시고 오프라인 공론장으로 함께 나와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남부, 북부에서 권역별로 50명 내외의 우수 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남부와 북부 동시에 참여해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서 협업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신다면은 중복 참여도 가능하지만 모집 인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곳으로 권역에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 후속 지역 참여 시 컨소시엄에 대한 얘기인데요. 컨소시엄은 주관 기간은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 규모화하기 위해서 참여 기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기간들은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을 때는 지원이 불가하니까 이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2년차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로 주시거나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가 가진 사회 문제들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성근 팀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 사업 내용, 그리고 의제 제안,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후속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지금 들으시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가급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는 앞서 발표에도 언급된 것처럼 콜렉티브 임팩트의 개념과 또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 사업이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신현상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상 한양대학교 교수, 또 임팩트 리서치랩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혁신과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리서치랩은 제가 이제 교수 창업으로 세운 회사인데요. 사회성과 측정 및 관리, 사회적 가치 컨설팅,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또 사회혁신 관련 교육, 지식 공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생긴 글로벌 사회혁신단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가 주요 한국의 재단들, 또 정부 공공기관,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임팩트 리서치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산나눔재단 10주년 그 리포트에서 지난 10년간 아산나눔재단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이제 창출했는지 이제 저희 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500억 원 정도 이제 창출을 하셨었는데요. 10년 동안 1,000억 원 정도 쓰셔가지고 4,500억 원을 이제 만드셨으니까 4.5배 정도의 SROI가 있었구나. 소셜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죠.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산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또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굿잡 5060이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기업, 또 정부, 기업, 공공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또 이런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연구를 하고요. 또 그 결과를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라는 그런 해외 전문지에 또 기고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몽골의 최초의 사회적 기업인데요. 굿네이버스가 세운 굿쉐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몽골에서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거기서 얼마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었는지를 연구해서 그 인천에 있는 GCF 또는 GGGI 같은 국제기구에서 또 발표하고 이런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회 문제가 있죠. 빈곤, 질병,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는 환경 오염이라든가 교육 격차,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사회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움직임이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있어 왔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16년 글로벌 앙트레프너십 서밋이라고 해서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렸던 그런 행사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 정치의 리더죠. 또 이제 구글의 순페이 CEO 경제계의 리더이고요. 이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오바마 대통령도 있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있고요. 또 가운데 3명은 비영리의 리더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과 이런 민간 섹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처음 이제 만든 사람은 그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빌 드레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인 게요. 이제 하버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을 한 다음에 맥킨지라는 이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 그 당시 카터 행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탄소 배출권이라는 시스템을 이 사람이 고안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1980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나와서 만든 조직이 비영리 조직 아쇼카라는 조직입니다. 이분이 생각한 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요. 그 당시 생각을 해보시면 7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인텔 같은 회사들이 그 당시 스타트업이었던 거죠. 지금은 뭐 세계적인 대기업이지만 이제 그 당시엔 스타트업이었고, 근데 이런 좋은 스타트업들이 사회 문제를 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기술력이 있다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와서 그런 벤처 캐피탈이죠. 그 기업을 이렇게 스케일업을 시켜주는, 그러면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드는 거죠. 더 많은 문제를 풀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빌 드레이튼이 주목한 문제는 이겁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솔루션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는 거지? 당연히 아무도 안 도와주죠.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가진 그런 혁신가들을 내가 찾아내어서 이들에게 돈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네트워킹을 도와줘서 이들이 스케일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은 우리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이 바로 아쇼카라는 조직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 내지 사회혁신가들을 발굴 및 지원해 왔는데요. 그것을 이제 아쇼카 펠로우라고 하죠. 지난 40년 동안 4,000명 정도의 아쇼카 펠로우를 배출했는데요. 그 중에 3명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아쇼카 펠로우가 한 15분 정도 이제 지금 계신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최근에 유퀴즈에 나오셨던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가수 성시경 씨 아시죠? 그래서 성시경 씨 아드님이 성시경 씨의 그 친구분이 그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부모님이셨던 거죠. 그 아버지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삼성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그때 이제 충격을 받으시고,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 아이의 어떤 비극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드셔서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을 해오셔서 그 공로로 이제 아쇼카 펠로우가 되시고, 또 최근에 막사이 사이상도 받으시고 이제 그러셨는데요. 그런 어떤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런 아쇼카 펠로우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빌 드레이튼이 이야기한 사회적 기업가의 정의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고기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빌 드레이튼이 얘기한 거는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쉬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고기잡이 산업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돕는다면,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 솔루션이 계속 복제돼서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영역에서 활용이 된다면 우리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 기업가들이 이런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그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사회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를 우리가 임팩트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는 이제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임팩트에는 5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what,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 who는 그 변화의 그러면은 가치가 누구에게 규석이 되었는가, how much는 그 변화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컨트리뷰션은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게 다 우리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하는 건 좀 오버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공헌했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하지만 생각지 않았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 또 지속되지 않는 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런 리스크 요인까지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옆에 보시는 IMP,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지금은 임팩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드뱅크라든가 OECD라든가 또 UN 기구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임팩트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컨센서스를 만든 그런 조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팩트의 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우리 컬렉티브 임팩트 아까 김성근 본부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주셨었는데 그럼 어떤 임팩트를 이제 만드는 것이며 또 그 임팩트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임팩트의 크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3가지의 어떻게 보면 그 디멘션은 임팩트의 너비, 그리고 깊이, 그리고 길이입니다. 임팩트의 너비라는 것은 수혜자의 숫자이죠. 깊이라는 것은 수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의 이야기고요. 길이라는 것은 그 임팩트, 그 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의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돈 1억 원을 가지고서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1억 원을 가지고 한 1000명 정도의 아이들한테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간단한 ABC를 가르칠 수도 있겠죠. 간단한 숫자 계산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인데요. 이런 경우 굉장히 너비 있는 넓은 그런 사업이지만 깊이는 깊지 않은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똑같은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한 10명 정도를 붙잡고 이 친구들이 다시 좀 그런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너비는 굉장히 넓지 않지만 깊이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임팩트의 크기를 생각을 할 때는요. 너비 곱하기 깊이 곱하기 길이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임팩트는 부피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너비가 넓은 사업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 깊이가 있는 사업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일단 너비가 이미 넓은 그런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좀 깊이를 더 깊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미 깊이가 있게 굉장히 좋은 변화가 만들어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너비를 넓힐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컬렉티브 임팩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임팩트, 사회혁신 그런 단어들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보통 혁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비즈니스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고객의 문제죠. 고객의 어떤 니즈, 충족되지 않는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솔루션이 기존의 솔루션보다 더 좋은 그런 새로운 솔루션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혁신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핸드폰도 있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가방 안에 넣고 다니던 때를 이제 기억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합쳐지니까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혁신인 거죠. 고객의 어떤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더 좋은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회혁신이란 건 뭘까라고 한다면요. 고객의 단순한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인데 일단 새로워야 될 것입니다. 새롭지 않은 것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새로워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좋아야 됩니다. 약간 더 좋은 게 아니고요. 많이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노트북 배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 기존의 배터리가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한번 충전하면은 쭉 간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우리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다. 혁신적인 배터리를 만들었다. 한번 충전하면 8시간 10분 간다. 기존 건 8시간인데 8시간 10분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게 혁신입니까? 그런 걸 혁신이라고 얘기를 잘 하진 않죠. 그래도 한 12시간 가든지 또는 2배로 16시간 정도 가야지 우리가 보통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혁신이라는 것은 2가지 속성이 있다. 첫 번째는 새로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탁월해야 된다. 기존 것보다 많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혁신에서는 우리가 더 좋다라는 기준을 더 효율적인지,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효과적인지, 그 결과물이 정말 만족스러운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요. 사회혁신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더 붙는 거는 지속 가능한지, 기존의 솔루션보다 좀 더 지속 가능하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혁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정한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접근성의 측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혁신에서 우리가 엑셀런스, 또 탁월함을 이야기할 때는 효율성, 효과성, 지속 가능성 또는 공정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솔루션보다 더 좋다라면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혁신은 결국 솔루션인데요. 그런데 이런 솔루션이 잘 돌아가면 임팩트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결국 사회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혁신가라는 것은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새롭고 탁월한 솔루션, 결국 사회혁신이죠. 사회혁신을 찾아서 임팩트를 창출하는 그런 일에 기여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회혁신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솔루션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드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당연히 그런 것들도 이제 솔루션의 한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아이디어나 컨텐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영우 많이 재밌게 보셨죠?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하나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또 발달 장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파워풀한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밖에 또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법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의 다양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요, 이것이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어쨌든 더 좋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테크와 비즈니스를 같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노을이라는 회사가 아주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말라리아로 매년 70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물론 더 좋은 약을 만들거나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진단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진단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인공지능을 달아서 그 검사를 하니까요. 진단 속도가 기존의 방식은 5시간 정도 걸렸는데 한 명 검사하는데요. 2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건 검사하는데 투입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은 효율적인 거죠. 진단의 정확도가요. 60%에서 90%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효과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요. 200억 원 이상 투자가 되고 또 코스닥에도 상장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계속 간다라는 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비용이 낮아지고 더 효과적이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싸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가 또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받는데 부담이 훨씬 덜해지는 거죠.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새로운 솔루션은 기존 솔루션보다 많이 좋구나, 혁신적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좋은 사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꼭 뭐 하이테크만 다냐? 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우테크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동구밭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노순호 대표님은요, 그런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그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좀 집중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이유는 발달장애인들은 이제 학교를 잘, 옛날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다르지만 옛날에 학교를 좀 잘 가기 어렵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계속 이제 엄마 아빠랑만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좀 점점 쓸쓸해지고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처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청년들 데리고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그 밭에서 이제 그런 작물들을 심으면서 같이 농담 따먹기도 하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친구가 되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이가 들고 근데 취직할 데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아예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이들을 고용하자라고 해서 동구밭이라는 회사를 만든 거죠. 보시면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저온 숙성 비누인데요. 디자인이 되게 예쁘죠. 비누 한 가게에 한 15,000원 정도, 2만 원 정도 하는 아주 고가 비누입니다. 근데 이 비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게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쓰기 위해서 이 비누를 잘 사기는 좀 쉽진 않은데요. 선물할 때 되게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이 선물할 일은 되게 많은데 아이템도 항상 마땅치 않고 또 이제 좀 좋은 걸 사려고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들고 좀 싼 걸 사려고 그러면 좀 욕먹을 것 같고 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동구밭에 아이템을 선물로 선물을 하면요. 가격도 사실 15,000원, 2만 원이면 선물치고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또 그런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유 팬클럽에서도 이런 동구밭 비누를 구매해서 또 선물로 쓰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템으로 10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고 굉장히 많은 한 50명 이상의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임팩트를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테크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꼭 하이테크일 필요는 없다. 로우테크도 괜찮다. 우리가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이었죠. 그래서 인류를 가장 괴롭히는 어떤 보릿고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농사가 잘 되면 좋지만 농사가 안 되는 해는 또 많이 이제 굶어 죽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런 시장 메커니즘이 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18세기, 19세기 그때쯤부터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어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빈곤이라는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한계들이 있고요. 이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또 개입을 해야 되고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어떤 예산을 우리가 세금을 내면은 그걸 갖고 이제 예산도 쓰고 인력도 공무원도 뽑아서 쓰는 거죠. 정부도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걸 또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정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제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시민 섹터, 특히 뭐 NGO, NPO 많이 나왔는데요. 이들이 또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한계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기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가 정신, 우리가 비즈니스를 활용해가지고 사회 문제를 좀 지속 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모든 걸 또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민간 부분의 여러 가지 역량과 자원을 우리가 레버리지하고 또 정부 공공기관, 또 뭐 기업이라든가 또 뭐 시민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잘 모아서 협력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협력을 하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사공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같이 어떤 많은 주체들이 서로 뜻을 합쳐가지고 한 마음으로 쭉 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어떻게 보면 파트너들이 붙으면 자원은 많아지지만 또 그만큼 조정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용까지 고려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협력이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협력이냐. 또 우리가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 문제 정말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결국 스마트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스마트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컬렉티브 임팩트입니다. 이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개념은 크레이머, 카니아 이 두 분이서 2011년도에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라는 이제 뭐 그런 임팩트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문지이죠. 예, 세계적인 전문지에 기고를 하셨던 그 아티클에서 이제 나온 단어인데요. 참고로 이 크레이머라는 분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CSV라는 개념이 있죠. Creating Shared Value라는 개념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랑 같이 만든 바로 그 크레이머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MBA를 받고 나서 하버드에서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만든 FSG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만든 이 개념이 바로 이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개념이고요. 아까 이제 그 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하게 협력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런 5가지의 요소가 있다. 첫 번째로는 공동의 어젠다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야지 이제 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공동의 어젠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나오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결과물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걸 봤을 때 내 마음이 행복한가? 행복할까? 내 마음에 어떤 보람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까? 만약에 그런 보람과 행복이 많은 협력 주체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커먼 퍼포스가 될 수가 있다. 커먼 어젠다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컬렉티브 임팩트를 하실 때도요. 어떤 모습이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돕는다. 또는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이 같이 하는 협력 주체들 간에 정말 그 모습이 나의 마음을 뛰게 한다. 가슴을 뛰게 한다. 이런 어떤 공동의 목적을 잘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측정입니다. 우리가 꿈을 크게 갖는 건 중요한데 현실은 또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현실과 어떻게 보면 꿈 사이에, 이상 사이에 어떤 간격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계속 해나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봐야 서로에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또는 생각만큼 잘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야지 이게 생산적인 어떻게 보면 협력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KPI를 가지고 측정할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확정을 하고 이 사업을 같이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 보완적 액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내가 예를 들어 회계 전문가면은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또 다른 회계 전문가를 한 명 더 뽑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자원 낭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향해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했을 때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과 역량은 이거고 우리 옆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과 역량이 이거니까 이걸 합치면 좋은데 보니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 다른 어떤 제3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걸 가진 기관이 누구냐? 그럼 그 기관을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랑 친한 기관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진 기관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디자인을 해야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임팩트가 만들어질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호 보완적 액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열린 소통, 뭐 당연히 이건 중요할 것이고 특히 신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다 보면 항상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생기고 또 서로 삐질 수 있는 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일단 믿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파트너십, 신뢰 기반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다 까야 된다. 서로 오픈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가운데서 이거를 다 어떻게 보면 잘 이제 여러 다른 어떤 관점과 목표들을 서로 좀 잘 이어서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조직이 필요한 거죠. 이걸 우리 중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봐온 바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 또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이들이 그래도 그 기업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고요. 또 NGO랑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랑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운데서 좀 역할을 하는 게 좀 보통은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 헌신된 팀은 중추 조직은 또 상당한 어떤 노력과 시간을 써서 이 연합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어떤 목적에 대해서 헌신된 그런 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좋은 사례로 이제 트리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트리플래닛은 나무 심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마고치 아시죠? 이렇게 막 키우는 거. 그런 것처럼 가상의 나무를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가상의 나무가 다 자라나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도 찍으면은 거기다 나무가 이제 심어집니다. 그럼 거기 진짜 나무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게임에서 키운 나무가. 그러면 그 나무한테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댓글 같은 거 달고 그래서 SNS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야 너 참 예쁘게 자랐구나.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렴 그러면은 친구들도 막 좋아요도 눌러주고 뭐 또 공유도 해주고 그러면은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나무를 더 심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회사가 결국 보면 어떤 커먼 어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공동의 목표는 어떤 사회적 문제는 나무, 그러니까 사막화, 대기오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 나무를 심는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그 포인트는 파트너십을 만듦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서로 다 여러 협력 업체들이 그 인센티브가 서로 잘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짰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임 유저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할 때 재밌고 그러면서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 유저는 이걸 잘 할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럼 돈이 필요한데 기업한테 가는 거죠. 그럼 기업한테 자, 돈을 좀 내라. 그러면은 광고를 해주겠다. 광고를 어디다 해주냐면 여기 게임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의 물통이라든가 가상의 비료봉지가 필요하거든요. 거기 이제 회사 로고 넣어주는 겁니다. 게임할 때는 집중력이 높으니까 그걸 이제 열심히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돈을 낼 이유가 생기는 거죠. 회사가 이제 광고로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럼 그 돈을 받아다가
그 개도국에 있는 NGO한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럼 개도국에 있는 NGO 입장에서 원래 교육이나 보건을 하는 NGO지만 나무 심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력이 있고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무 심어주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교육사업, 보건사업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 가가지고 우리 땅 좀 달라. 나무 심겠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나무 심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그러다가 땅 좀 줘보는 거죠. 한번 심어봐라. 근데 진짜로 막 나무가 심어지니까 땅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이제 쫙 이제 심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들 돈 안 들이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 나무에서 이제 그런 열매들도 열리고 그러면은 그건 뭐 소득도 되고 나무를 잘라서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정부와 NGO와 유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누구 하나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오래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렉티브 임팩트 어떤 구조를 짜실 때도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한 5년 동안 나무를 1년에 한 10만 그루씩 50만 그루를 이제 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스폰서들 또 파트너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나무를 잘 심는데요. 이제 문제는 2016년, 17년 그때쯤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게임에 대해서 약간 좀 지겨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이제 게임을 점점 덜 하게 되는 거죠. 유저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쓸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돈이 적어지니까 NGO 입장에서는 그 나무를 심어주기 어려워지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 그럼 땅을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무 심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이 회사는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잘한 게요. 우리는 나무 심는, 우리는 게임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게임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나무 심는 솔루션을 찾는 회사다. 그럼 다른 솔루션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이카와 테라로사라는 커피 전문 기업이 있죠. 협력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커피를 재배해서 그것을 이제 코이카의 돈을 가지고 재배해서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위워크에서 이제 쫙 이제 커피를 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또 개독을 돕고 그런 구조도 짜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려나무라는 어떤 솔루션도 만들어서 진행도 하고 교실숲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나무 심는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 그런 파트너들과 나무를 계속 심어서요. 1년에 계속 10만 그루씩 10년 동안 한 100만 그루 정도 나무를 심는 그런 임팩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이 계속 필요하다. 계속 어떤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 사회혁신이죠. 사회혁신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 같이 협력을 했을 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결국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인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의 연결인데요. 그래서 컬렉티브 임팩트 2.0이라는 개념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새롭게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것은 결국 러닝 커뮤니티다. 같이 함께 학습하는 커뮤니티고요. 사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같이 실제로 현장에서 솔루션을 실행을 시켜가면서 계속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배우는 게 있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을 해 계속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더 나은 효과를, 더 나은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컬렉티브 임팩트 사업을 하실 때도요. 또 한 가지 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서로 배우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학습 커뮤니티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서 또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컬렉티브 임팩트 한 번만 좀 정리를 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새로운 방법,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협력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지식과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상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시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저희 사회적 경제 조직 대표님들과 관계자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임팩트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데요. 저희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을 통해서 보다
많은 수의 그리고 보다 깊고 지속적인 임팩트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 우수 사례 발표 순서입니다. 작년에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에 참여하신 SK텔레콤 송석근 부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텔레콤에서 근무하는 송석근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그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에 참여를 해서 많은 도움도 받고 사업적인 성과도 얻었는데 우수 사례까지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독거 어르신 돌봄을 위한 AI 효드림 프로젝트라는 솔루션 사업입니다. 우선 이 사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했던 AI 돌봄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임팩트 솔루션에 참여를 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I 돌봄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찾아야 했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변화의 키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저출산, 초고령화. 근데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초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은 해결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초고령화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25년에 저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당장 내년이죠. 내년이면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그런 초고령화 사회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차트에도 있지만 프랑스는 145년이 걸렸고 일본도 25년이 걸렸는데 저희는 단지 17년 만에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초고령화 사회가 무슨 문제냐? 고령 1인 가구가 증가를 합니다. 그냥 나이만 드시는 게 아니고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증가의 속도를 보게 되면 고령 가구 중에서 21.8%, 그러니까 5분의 고령 가구가 있다고 하면 한 가구가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21.8%가 1인 가구고요. 그 1인 가구 중에서도 고령 가구가 27.5%가 되게 됩니다. 즉 나이는 많아지고 고령 가구가 증가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가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 문제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고령 1인 가구들이 증가를 하는데 이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평균의 만족도가 지금 6.46점인데 1인 가구, 고령 1인 가구의 만족도는 5.87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령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이걸 더 세분화해서 봤을 때 전반적 행복감이나 공동체 소속감, 생활 수준 만족, 건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안정감까지 모든 측면에서 혼자 사시는 고령 가구들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직면하는 당면 문제는 사실은 나이가 많으시고 혼자 사시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될까봐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굉장히 외로워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혼자 사시다가 닥칠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안 좋은 상황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분들이 불행하게 되는 당면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SK텔레콤에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과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것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입니다.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취약계층, 즉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협력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구조는 다음에 5 플레이어들이 같이 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예산이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이 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지역기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IoT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저희와 같은 AI 기술을 제공하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대기업,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르신들한테 AI 스피커를 제공을 합니다. 즉 어르신들이 상호 대화할 수 있는 물리적 매개체인 AI 스피커를 제공을 하고, 이 장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인터넷 통신도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쓰시는 음악들을 들을 수 있게 음원 이용권도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공 장치와 이용권이 공급이 되면 어르신들은 이 장비들을 가지고 음악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운세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돌봄에 특화시켜서,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더 특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돌봄 특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빨리 출동하고 구조를 해드릴 수 있는 긴급 상황 모니터링과 구조 요청 서비스,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강에서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두뇌 톡톡, 그리고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음체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별도의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이 서비스에 탑재를 시켰고요. 여기서 나온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사용자 데이터들은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는 관제 시스템으로 정보가 넘어가서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이상 징후를 파악하거나 설치 장비들을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케어를 하시는 케어 매니저, 전화를 받는 상담 매니저, 그리고 야간에 출동까지 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출동 요원, 이런 식으로 이 서비스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19년 4월에 시작해서 지금 24년 4월이 곧 도래하니까 만 5년 정도를 저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나타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년 4월에 지자체 공공기관에 3,260가구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년, 22년도에 돌봄 방식을 다각화하고 대규모로 확대를 하면서 11,500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그 단말기와 콘텐츠를 고도화하면서 지금 현재 약 2만 가구의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들의 반응을 보시면 경상남도는 18개 시군구에서 저희 서비스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즐거움 척도나 편리함, 재사용 의사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나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경남이나 부산이나 안성, 물론 200개 가까운 지자체나 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치매 예방 측면에서도 실증 테스트까지 해서 2년 정도의 치매 이환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이거를 임상 실험을 했고 저희가 해외의 의학 학술지에다가 기재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설명드릴 SOS 긴급 구조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고 어르신이 언제든지 살려달라는 외침을 하시면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이 보고 있다 119와 연계를 해서 구조를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24년 2월 기준으로 841분의 어르신을 구조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841분의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켜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효과라고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 혼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앞서 신현상 교수님 그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임팩트는 AI 돌봄을 요 정도 사이즈로, 현재 임팩트 사이즈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혼자 힘으로. 이 더 큰 박스를 만들어서 더 큰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더 큰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에 깊이 있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개념도 알게 됐고, 그리고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에서 하고 있는 임팩트 솔루션이라는 게 그 개념을 확산시킬 수 있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임팩트 솔루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그냥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좀 학술적으로 저희도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콜렉티브 임팩트 개념에 대해서는 앞서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협업하고 다자간 협력 체계고,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조직이 모여서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가지의 성공 요소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동의 아젠다는 우리는 어르신들의 전반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의 아젠다로 하자, 목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만족도나 행복감을 측정을 해서 정말 우리의 이 콜렉티브 임팩트가 성공적이었는지를 나중에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할 수 없으니,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AI가 해줄 수 없는 인간의 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또 했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참여자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수시소통을 해서 잘 이끌어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에 중추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또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5가지를 임팩트 솔루션에 참여하면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파트너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파트너는 휴먼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AI 스피커는 실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AR을 이용해서 케어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댁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 제한적이었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실내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외나 그리고 인간의 터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할 때, 그래야만 사람을 만나야 정이 있고 사람도 만나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고 이 기계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휴먼 케어라고 했고, 이 부분을 사회적 기업으로 같이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할 때 AI 스피커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제공한 그런 정보들을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가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휴먼 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AI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실외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어르신들의 정과 사랑과 따뜻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프레임을 처음에 짰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을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만난 곳이 수원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입니다. 여기는 좋은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 협의회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니즈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의회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파트너들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어서 우선 수원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가 프로젝트 총괄 관리를 하는 중추적 백본 조직을 맡기로 했고, 저희가 실내에서의 어르신들의 AI 돌봄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실외에서의 정서, 신체 강화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기업의 각종 심리 상담, 인지 강화 프로그램, 동행 돌봄, 여행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연합체들이 외부 역할들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기존에도 이렇게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 힐링데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돌봄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일방적인 생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AI 시스템에서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수 있게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높여보자.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진일보하는,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배워가지고 또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들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성과로는 작년 말에부터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AI 돌봄 서비스와 그리고 바깥의 힐링데이의 사회적 기업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AI 돌봄 서비스를 받기 전에 비해서 행복도가 평균 40%가 향상이 됐고, 특히 남성 어르신, 고연령 70대 중반에 계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행복도가 상당 부분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힐링데이라는 외부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는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까라고 다시 한번 또 설문조사를 해봤고, 이때 저희가 20회의 힐링데이를 하면서 210분의 어르신한테 이런 외부 행사들을 진행을 했는데 5점 만점에 4.88점, 사실 어느 설문조사에서도 나오기 힘든 사실 굉장히 높은 조사 결과인데 특히 남자 어르신들한테서 굉장히 높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여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나가는데 남성 1인 가구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백내에 칩거하시면서 외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굉장히 어르신들의 행복감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콜렉티브 임팩트의 개념인데 아무리 좋은 강한 사람이 혼자서 뭘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힘없는 약한 그렇지만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단합하고 연대한 포용과 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콜렉티브 임팩트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지속 가능성도 만들어내고 또 이 안에서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이런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내일도 수원시 사회적 기업과 협의를 시작하는데 또 만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만나서 새로운 다음 단계에 더 좋은 이런 콜렉티브 임팩트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토로 삼고 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통해서 구현되는 기술과 사람이 만나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나가겠다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석근 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2024년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K텔레콤 송석근 부장님 사례처럼 올해도 내 주변에 같이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을 찾아보시고 또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여하셔서 그런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강의와 발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한 질의응답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댓글창과 또 저희 쪽에 사전에 또 문의 주셨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 위주로 저희가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설명회 이후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경우에는 저희가 댓글창에 남겨드리는 담당자 이메일과 연락처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의제 제한할 때 혹시 분량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량 제한은 따로 없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의제를 제안해 주시는 게 이제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내가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적어 주시는 거여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제 진정성 있게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제안 주시는 그 의제를 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또 선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제안해 주실 때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실 필요는 없는데 좀 명확하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또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팀들을 만났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참여했던 참가자가 또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작년에 참여하셨다고 해서 올해 참여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작년에 참여를 했는데 후속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셨다면 올해 또 참여하셔서 또 다른 협력 파트너를 찾아보시고 올해 후속 지원 사업에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만 아까 김성근 이제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작년에 이제 후속 지원에 선정되셨던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올해 2년차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이후에 후속 지원 사업에 2년차 후속 지원 트랙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참여 기관은 경기도 소재 기업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 주관 기관은 경기도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만 이제 주관 기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참여 기업은 경기도의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곳이면 소재지와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혹시 현재 경기도 소재가 아니신 경우에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후속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4월 1일에 이제 공고가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공고일 전까지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로 이전을 하신다면 후속 지원 사업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덧붙여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몇 가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참여 링크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설명회라든가 행사라든가 사업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서 또 연락처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저희 팀에 있는 다양한 후속 지원 사업이나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으실 만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안내를 또 문자로 또 드리려고 하니까요. 만족도 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이제 행사가 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